어느덧 세 번째 강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삼성증권 인더스트리얼 팀 한영수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에너지 위기를 활용한 투자 전략입니다. 에너지 위기 참 요새 말이 참 많고 네.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네. 근데 이 위기를 저희가 투자 전략으로 좀 좋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최근까지 에너지 시장이야말로 제 생각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어냈던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을 생각하면 아마 고민이 또 많으신 시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에너지 시장 부침이 많았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당장 에너지 가격만 보더라도 한때 이제 코로나의 시점에 마이너스까지 갔던 유가가 그러니까요. 어느새 그 뒤로 계속 상승을 해서 올해는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관련한 배경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에너지 시장의 어떤 가격의 급반등과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요인으로 2014년을 기점으로 신규 유전이나 가스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차를 두고 생산 능력을 올리는 것에 한계가 발생을 한 상황이었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산유국들, 흔히 뭐 오펙이라고 하시잖아요. 산유국들이 이제 적극적인 공급 조절에 나서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초에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이, 러시아는 석유 쪽에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생산국이고요. 천연가스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생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과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당연히 이제 에너지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그 러시아산 에너지를 많이 이용했던 곳이 아무래도 유럽일 텐데요. 이 유럽 쪽에서는 관련한 임팩트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그 유럽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한 40% 정도가 이제 러시아산인 걸로 추정이 되고요. 원유라든지 LPG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을 유럽은 러시아에서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천연가스 가격을 보시면 미국에서 이제 거래되는 헨리허브 스팟 천연가스 가격이 연초 대비 거의 80% 이상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이 헨리허브 가격 대비로도 한 8배 이상이 비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사실 위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위기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도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뭐 크게 이제 덩어리 요약을 해보면, 일단 하나는 자국 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 발전소들,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까지 가동률을 상승시키거나 재가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장기 시각에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그 화석연료, 뭐 유전 같은 것에 대한 투자들을 지원하거나 허가를 간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에너지 위기에서 가장 괴로운 건 아마 유럽이겠지만 그만큼 또 고민이 많고 괴로운 게 아마 투자자분들이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유럽 각국의 대응 방안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일관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청정 에너지 관련한 이슈들은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이나 뭐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동시에 또 노후 발전소에 대해선 석탄 화력 발전소나 아니면 기존 화력 발전소에 대한 가동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이 전쟁 이후에도 혹은 가격과 상관없이 지속 가능하냐, 어떤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이거를 저희는 이제 구분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선별을 잘 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전 고점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과거 역사적 그 사례들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도 대부분 이제 시장을 올해는 크게 아웃퍼폼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에너지 밸류체인을 다 매수하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오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것들은 지금 전쟁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변화와 그렇지 않은 변화를 좀 구분해서 지속 가능한 변화들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에너지 가격이나 아니면은 전쟁과 관련 없이 어떤 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변화냐라고 보면, 저희는 크게 세 가지 테마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에너지 생산 쪽에서 보면 에너지 조달처의 다변화입니다.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원 자체의 다변화입니다.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수요처에서는 에너지 사용 방식을 하나의 스탠다드, 하나의 2차 에너지원으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전기가 그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네.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일렉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에너지 조달처의 다변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고 이것은 전쟁 이후에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천연가스 시장이 될 겁니다. 간단히 뭐 아시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네. 천연가스를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스를 압축하고 액화해서 배로 나르는 방법인데요. 전자를 이제 흔히 PNG라고 이야기하고 후자를 이제 액화 천연가스, 우리가 잘 아는 LNG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에 유럽이 수입하던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던 천연가스는 대부분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PNG였습니다. 네. 그러면 유럽 국가들이 이 PNG를 그러니까 그 조달하는 국가를 다변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LNG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이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중동에서 가스를 가져올 때 그것을 천연가스관을 이용해서 가져오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배를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미 사실 천연가스 내에서 LNG 비중은 상승 추세였는데 이 상승 추세가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LNG 밸류 체인에 더 많은 돈이 투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천연가스 액화 설비들의 가동 시점을 표로 그려보면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노란색 바 차트를 보시면 2024년부터 신규로 가동되는 천연가스 액화 설비, 그러니까 LNG 생산 공장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투자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이것의 이제 가장 큰 증거가 저는 LNG 캐리어, LNG 선의 발주라고 보는데 올해 전 세계적으로 발주된 대형 LNG선이 한 120척가량 됩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 장기 평균으로 보면 연간 한 30척에서 40척 나오는 시장이거든요. 그럼 4배를 훌쩍 예, 뛴 맞습니다. 거네요. 한 3년에서 4년치 물량이 한꺼번에 발주가 된 것이고 이 배들은 대부분 인도가 될 때 건조 후에 어디서 일할지가 정해져 있는 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이 비즈니스에서는 LNG선을 운영하는 사람, LNG선을 사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LNG선을 이용해서 뭔가 가스 생산한 걸 수출하는 업자들 모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네. 참고로 지금 LNG선을 짓는 조선사들은 LNG선의 국한에서는 2025년까지 일감이 다 채워진 상황이니까 지금 배를 주문하시는 분들은 2026년, 27년을 타겟해서 배를 주문하고 있는 거고 네. 그것을 미리 발주하는 이유는 그때까지도 LNG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LNG 밸류 체인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섹터들이 이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를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텐데 LNG라는 것이 천연가스를 결국 액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가스전에서 생산하는 생산 작업이 있을 거고요. 그것을 액화하는 공정, 그 다음에 액화한 LNG를 배로 운송하는 과정, 그리고 수요처에서는 다시 또 기체 상태로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기화와 저장하는 설비들이 있을 거고요. 생산은 익히 아시는 이제 가스전을 소유한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주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고 액화 같은 경우에는 건조 공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제 몇 안 되는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사실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경쟁 강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운송은 LNG선을 운용하는 해운사들과 짓는 조선사들이 있을 텐데 LNG 선도 건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소수의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화와 이제 저장 설비는 액화 운송보다는 건조 난이도가 조금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건설 EPC 업체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제로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고 어느 쪽을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느냐? 일단 저는 조선 쪽을 중심으로 보시는 편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사들은 LNG 캐리어를 만드는데요. 캐리어는 말씀드린 대로 경쟁이 심하지 않은 시장인 동시에 LNG 액화와 LNG 기화도 육상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 조선사가 하지 않지만 그 설비들을 바다로 옮기는 배 위에 얹게 되는 설비들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LNG 전 밸류 체인에서 플레이가 가능한 것이 한국의 조선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업체들을 조금 나열해 봤는데요. 이 코노코필립스라는 업체는
흔히 아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가스전도 갖고 있고 동시에 LNG 액화 관련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JGC는 일본 업체인데 LNG 액화 플랜트에서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고 이 프랑스 GTT라는 회사는 LNG 선에 들어가는 화물창에 대한 그 기술을 갖고 있어서 로열티를 받는 업체고요. 익히 아시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중소형 LNG 선을 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최근에 LNG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양쯔강조선 이런 업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쪽에 관심을 두신다고 한다면 전 세계 최고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을 LNG와 에너지 관련한 스토리로 한번 접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조선은 LNG 액화 플랜트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또한 이제 그 최근에 엔화 약세 때문에 수주 경쟁력을 갖게 되는 JGC에도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서 에너지원의 다변화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건 에너지의 조달처 지역의 다변화라고 한다면 에너지원의 다변화는 그 수입하고 사용하는 에너지원 자체를 바꾸자는 건데 아마 되게 낯익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 전환이란 단어가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네. 결론은 화석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에너지 전환이 저는 이제 친환경 환경 이슈가 아니라 순수하게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도 지속 가능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석 연료는 대부분 특정 지역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의 절반 이상은 중동과 러시아에 매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에너지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쪽은 사용량의 50% 이상은 또 미국과 유럽과 동북아 3국이에요. 한중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매장량과 수요처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 이쪽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예, 천연가스와 석유 같은 화석연료의 비중을 낮추지 않고서는 이곳이 매장되어 있는 중동과 러시아 쪽의 임팩트, 영향력을 쉽게 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원을 다변화할 유인이 선진국에는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에너지원이 그 다변화되는 에너지의 대상이 될 것이냐? 저희는 풍력하고 태양광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은 굉장히 역사가 긴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 발전 단가가 석탄 그리고 가스와 비교해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히스토리가 길다 보니까 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염물질 배출이 많지 않은 그러한 에너지원이고요. 뭐 원자력과 견주어 보더라도 폐기물 같은 이슈가 또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투자가 또 역시 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가 전체 이 에너지원, 발전원에서는 비중이 한 3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비중이 2030년, 50년 가면 결국 50%, 6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예를 들면 태양광 쪽은 국내 한화솔루션이나 미국의 퍼스트 솔라, 그 다음에 풍력 기자재나 풍력업종 같은 경우에는 국내 CS 윈드나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 그리고 지멘스 가메사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대표적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플로어라고 제가 하나 회사를 넣어놨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저희 건설 관련한 엔지니어링 업체인데 왜 들어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 플로어라는 회사는 실제로 아까 설명드렸던 LNG 액화 설비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 하나가 그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우리가 SMR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소형 모듈 원전의 기술을 갖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에너지원 다변화의 관련주라고 카운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업체들 중에서는 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조금 더 관심 종목에 넣을 수 있을까라고 보면 일단은 최근에 셀 모듈 가격이 올라가서 판매 단가를 올리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주력 사업을 최근에 이제 분할을 해서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있는 한화솔루션 관심을 한번 가져보실 만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타워 쪽에서는 어쨌든 전 세계적인 탑티어들과 모두 거래를 하고 있는 타워 업체인 CS 윈드 그리고 해외 풍력 터빈에서는 또 이제 원천 기술이자 이제 가장 선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그 테마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 것은 앞에 두 개와 다르게 에너지 수요처의 변화인데 에너지의 사용 형태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움직임입니다. 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그 난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난방을 가스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죠. 그런데 어느 날 러시아 같은 국가가 천연가스의 공급을 끊어버리면 당장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추위에 떨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만약에 난방기구를 모두 전기화 해버리면
특정 에너지원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기는 가스 말고 석탄으로도 만들 수 있고 원자력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보면 에너지 수요처에서는 결국은 사용 방식을 전기로 일원화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굳이 많은 2차 에너지원 중에 왜 전기냐라고 해보면 전기가 갖는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차세대 미래 에너지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이 에너지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 에너지원들이 생산하는 최종 생산물이 전기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풍력, 풍력 블레이드를 돌려도 만드는 것은 전기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도 결국은 발전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거고,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수소도 결국은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생산물이 어차피 전기라는 점, 그리고 전기는 이미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경제성 측면에서도 전기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앞서 이제 이문영 이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전기차 관련한 것들도 에너지 안보와 이런 에너지 디바이스의 일원화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에너지 소비를 수요처로 나눠보면요. 운송용 에너지가 가장 좋은 예인데, 운송용 에너지가 전체의 24%를 차지합니다. 운송용 에너지라는 게 기차, 비행기, 자동차 이런 데 들어가는 에너지거든요. 네. 근데 이 운송용 에너지 시장을 에너지 원별로 다시 나눠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유류의 비중이 87%예요. 여기다가 항공유까지 더하면 거의 95%입니다. 네. 그러니까 운송용 시장에서의 석유의 지위는 대체 불가능한 에너지원인 거죠. 그러면 아무리 에너지의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더라도 마지막에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여전히 내연기관이라면 여전히 천연가스와 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국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운송용 수단들, 예를 들면 자동차들이 전부 전기차로 바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화석연료의 비중, 화석연료를 보유한 국가들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환경 외에도 전기차에 대한 각국의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속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전기화된 디바이스들이 늘어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전력망과 전력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전력망 투자에 대한 전망과 현황을 보게 되면 노후 전력망을 교체하는 것 이상으로 신규 전력망을 보강하거나 아니면 신규 전력망을 새로 까는 것들에 대한 투자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보면 노후 전력망의 교체보다 더 큰 시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전력에 대한 투자는 확대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수의 전망기관들이 향후 전력에 대한 미래들을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페이지에서 이제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을 보시면 과연 이제 2050년이 되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마지막 어떤 형태로 소비될 것인가, 요것들을 이제 추정한 것들인데 전망기관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결론이 비슷합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원들을 최종 사용 형태를 보면 전력 형태로 사용하는 것들이 한 20% 내외 수준이지만 2050년이 가게 되면 이게 거의 절반 가까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전력의 소비, 전력 형태로 소비되는 에너지원이 늘어날 것이고 관련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걸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미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전체 에너지 투자 관련 투자 금액 중에 41%는 이미 전력과 관계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관련 업체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전력기기를 만드는 업체는 해외에서 이제 슈나이더라든지 ABB, 지멘스 에너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전력기기를 만드는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전선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LS, 그리고 옆에 생뚱맞게 또 현대건설이 들어가 있을 텐데 네. 이 부분은 전력 인프라라고 하면 결국은 발전 플랜트, 발전소를 짓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발전소도 어쨌든 건설이기 때문에 건설 EPC 업체들의 활동 영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를 좀 해봤고요. 이 업체들 중에 이제 관심 종목을 또 꼽자라고 한다면 일단 전 세계 탑3 전력기기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최근에 또 이 빌딩들의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난방 관련한 이런 것들의 고도화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쪽에 익스포저가 있는 슈네이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전력기기 업체 중에 가장 사업 구조가 단순한, 그러니까 전력기기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현대일렉트릭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또 이제 중동 지역하고 조선사를 또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 조선업은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중동 지역은 유가가 높으면 중동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도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에너지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모든 가격들이 많이 올라왔고 관련 주식들이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좀 속아내자라는 것이고요. 네. 그 지속 가능한 테마들이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생산 측에서는 에너지 원과 에너지 조달처의 다변화인 거고, 에너지 수요처에서는 에너지 소비 방식의 일원화. 그래서 요 세 가지 테마로 한번 이제 에너지 시장을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인 기업으로 또 포트폴리오까지 한번 이렇게 좀 구성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댓글에 나왔습니다. 슈나이더 한번 외치시는 분이 계셨고요. 네. 또 댓글에 뭐 내년 기대해도 되나요? 조선주 사도 되나요? 조선주 관심 있게 봐야겠어요? 등등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좀 눈여겨본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천연가스도 결국 화석 연료일 텐데 유럽과 선진국에서 지금 최근 친환경 강화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LNG도 미래가 불투명한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테마 중에 두 번째 그 에너지원 다변화랑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 얘기는 좀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천연가스는 메탄을 또 내뿜는데, 이 메탄은 또 이산화탄소 못지않은 어쩌면 더 강력한 온실가스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LNG를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투자 기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전 세계 에너지원이 장기적으로는 재생 가능한 뭐 친환경 에너지로 점점 변화하겠습니다만, 인프라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화석연료가 모두 사라지는 경우는 뭐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상상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마 LNG 시장은 적어도 지금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의 투자 기간 내에는 계속해서 유망한 테마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한데, LNG1이 대체하려는 에너지원이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네. LNG1의 경쟁자가 태양광이냐? 당연히 LNG가 친환경성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LNG의 대체제이자 경쟁자는 사실 석탄입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를 저희가 직접 자동차에 주입하거나 뭐 아니면 뭐 아까 제가 난방을 예로 드리긴 했습니다만, 천연가스를 난방으로 이용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 대부분은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것은 발전이고, 그러면 발전 쪽에서의 천연가스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석탄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면 석탄보다는 천연가스가 친환경 에너지인 것은 대체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 확대는 그리고 LNG에 대한 투자 확대는 아주 꽤 오랜 기간 동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선주를 언급해 드린 것도 이 회사들은 또 천연가스만 하는 것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에서 또 추가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이어서 많은 분들이 수소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계세요. 수소주 전망? 이렇게 네네네.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조금 더 구체적인 제가 질문을 찾았는데 네네. 사실 발표해 주신 거에 수소 전망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없었거든요. 앞으로 에너지 관점에서 수소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세요. 네, 수소에 대한 간단한 전망을 말씀드리고 왜 수소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수소도 일종의 2차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로 바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1차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만드는 게 사실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수소의 미래는 저는 그 리테일 쪽, 그러니까 저희가 주유소에 가듯이 수소 충전소에 가서 자동차를 충전하고 이런 그림보다는 홀세일 에너지에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네. 들면 중동에 있는 사막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 훨씬 효율이 좋겠죠. 아니면 호주의 뭐 바닷가에 풍력을 돌린다든지. 문제는 그렇게 생산된 전기를 예를 들면 아시아나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동할 수 있냐라고 보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의 역할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수소화해서 그것들을 날라서 수요처에서 다시 전기화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수소의 장기 전망은 매우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 제가 이제 오늘의 테마에서 수소를 언급하지 않았냐면,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스토리는
거쳐야 될 난관들, 뭐 거쳐야 될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투자 기간에 시간이 좀 걸리실 거고, 예를 들면 비용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LNG하고 전기에 대한 말씀들을 먼저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조선주를 강조해 주셨다 보니까 조선주 관련된 질문들도 많았는데요. 한 가지 눈에 띈 게 최근에 중국 업체들이 LNG선 시장에 진입한다는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한국 중공업 업체들에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 실제로 제가 기관 투자자분들한테 최근에 많은 질문들을 받았던 게 바로 이 네네. 부분이고요. 아마 오늘 제가 메인 업종이 조선이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주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국 업체들의 LNG 시장 진입을 너무 비관적이거나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왜 중국 업체들이 LNG 선 시장에 들어오게 됐느냐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중국 업체들이 LNG 선 시장에 들어온 걸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지 두 가지를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중국 업체들이 LNG 선에 들어온 배경은 이 업체들의 기술력이 일취월장하고 한국 업체들이 기술력을 잃어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LNG 선 시장이 워낙 핫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LNG 선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LNG 선박을 지을 수 있는 업체들은 전 세계 소수에 불과하고 네. 대부분이 한국 업체입니다. 한국 업체들의 일감은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다 보니까 LNG선이 급하게 필요한 선주사들은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 얘기는 중국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경쟁이 심화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과거에는 중국 업체들의 도전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냐? 심플하게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조선업은 굉장한 장기 불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수주가 얼마 없는데 여기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오면 모두가 괴로워지는 현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한 10년이 넘는 장기 불황 동안 중국과 한국 모두가 구조조정을 해서 생산 캐파가 급속도로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관점은 중국과 한국의 대결 구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캐파를 줄여놓은 중국과 한국 업체들이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물량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지금 네. 현재는 조선사들이 충분히 가격을 올려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요와 그리고 줄어든 캐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업체의 도전에 대한 어떤 그 우려들은 너무 과거의 논리로 비관적으로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희가 질문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요. 되게 네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혹시 삼성 엔지니어링은 LNG 관련주가 아닌가요? 예,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넓게 보면 가능합니다. 엔지니어링 업체고요. 그리고 중동에서 일을 하고 중동의 익스포저가 꽤 있고, 그 다음에 LNG 관련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액화 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화 설비나 이런 쪽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뭔가 플레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LNG 테마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경쟁 강도가 낮은 것들이 결국은 저는 액화 운송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엔지니어링을 대표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 중동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뭔가 발주가 늘어나면 엔지니어링 수혜를 받겠지만, LNG로 국한해서 본다 그러면 밸류는 대부분 저는 액화와 운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테마에서는 정확히 매칭되는 종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급 정보 좋네요. 이런 강의 어디서 듣나 이런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그럼 한영수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